어렵고 복잡한 경제 뉴스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경제가 문제,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이런 이슈를 다루는데 밥상 물가 한번 다뤄보죠. 요즘 그러니까 저는 주로 밖에 나가서 사 먹기 때문에 그냥 식당 가격이 비싸졌다 싸졌다 이 정도는 아는데 쌀값이 얼마인지 뭐 파가 얼마인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 쌀값이 비싸졌다고 하는데 얼마나 비싸졌습니까? 일단 뭐 전반적으로 보자면 통계청이 이제 5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이제 최근에 발표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나 올랐습니다. 이게 2012년 4월에 2.6% 오른 다음에 가장 높은 수치예요. 왜 전 세계 막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4월에도 2.3 나왔거든요. 네. 두 달 연속 2%대 상승이고요. 사실 2019년 말이었나 그때 되면은 막 물가가 마이너스다 이래가지고 네네, 약간 좀 맞아요.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2%를 웃도는 물가가 두 달 연속 이어지니까 수치는 확 올랐네요. 네, 정말. 이게 뭔가 인플레이션 우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특히나 이제 쌀값이 제가 비싸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제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그러면 소비자 물가지수 올랐냐라고 보면은 가장 큰 건 사실 기저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5월에요. 마이너스 0.3%였어요. 아, 기저가 크군요. 역시. 그러니까 네. 두 번째가 쌀값하고 연결이 되는데 네. 한파, 장마, 조류 인플루엔자 등등이 겹치면서 농축수산물 물가가 급등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 가격 상승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쌀이 들어간 농축수산물만 놓고 보자면 12.1% 올랐어요. 두 자리로. 네, 제가 약간 인상적이었던 게 네. 파 네. 130%. 정말요? 그래서 요새 그 파 못 먹어요 이제? 이게 약간 뭔가 130? 이제 그 인스타 같은 데다 인증 올리시는 분들 보면 네네. 파테크 한다라고 해가지고 네. 그 주말 농장에다 파를 심거나 아니면 그 아파트에다 약간 베란다 네, 조그맣게 조성을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파를 심어서 파는 내가 직접 키운다 약간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오죽했으면 물론 이제 취미생활로 주말 농장 하시고 아니면 베란다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 쏠쏠하다고. 네, 쏠쏠하겠네요. 네네네. 옆집 좀 나눠주고. 그래서 네. 이제 쌀을 보자면요. 대형마트에서 파는 쌀 20kg 한 포대가 6만 원을 훌쩍 넘는다라고 합니다. 1년 전보다 20% 정도 비싸고요. 네. 아까 농축수산물 강세라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이유로 이제 장마, 태풍 때문에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네. 지난해 쌀 생산량이 351만 톤이거든요. 이 전년보다 23만 톤이 줄었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정부가 어쨌든 이 쌀이라고 하는 게 사실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정부가 가격 조정을 해야 되는 필수 품목이기도 하고 쌀값이 좀 비싸지니까 1월부터 4월까지 정부 양곡 21만 톤을 시장에 공급해서 가격 상승세를 좀 완화시켰어요. 네. 근데 물가라고 하는 게 일단 올라가면 잘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렇죠. 그 추이가 있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이게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최근에 좀 나타난 변화가 뭐냐면 사실 전반적으로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사람들이 그 뭐 쌀을 요즘 많이 안 먹는다. 아이들이 빵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만 주로 해가지고 그런 얘기 한참 돌았던 것 같은데요. 근데 지난해 약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밖을 못 나가고 집에 있다 보니까 이 쌀도 소비량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네네. 게다가 이제 그 막걸리나 누룽지 등 용도로 쓰이는 가공용 쌀도 2만 톤 추가 공급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쌀값이 좀 비싸진 건 사실이고요. 비싸졌다. 네. 그 오랜만에 그렇다면은 이 농민분들 이분들은 좀 수입이 올라간 건가요? 일단은 네. 지난해 벼농사 순수익을 보니까 산지 쌀값이 올라가지고 1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9년 만에. 네, 통계청의 이제 2020년산 논벼 쌀 생산비 조사 결과를 보면 총 수입에서 생산비를 뺀 순수익이요. 이게 10아르로 계산하더라고요. 네. 아르가 얼마란가 봤더니 100제곱미터를 아르라고 해요. 100제곱미터. 네, 대충 한 30평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대충 한 300평당 순수익이 44만 2,591원. 전년보다 16.7% 늘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 2001년에 51만 원 정도 기록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2001년 이후,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전반적으로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는 거의 얘기거든요. 20년 만에. 네. 근데 이제 지난해에는 많이 오른 거죠. 이러다 보니까 쌀이 좀 돈이 되네? 라고 생각하니까 벼농사를 짓겠다는 농민들도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올해 벼 재배 의향 면적을 조사하니까 72만 9천 헥타르가 늘어났어요. 이 전년 재배 면적보다 0.3% 증가했습니다. 네. 0.3%밖에 안 늘었잖아라고 하는데 네. 이 전반적으로 추세가 이 쌀 농사 지어서 별로 돈이 안 되니까 좀 줄어가는 추세. 네, 맞아요. 연간 한 2%씩 계속 줄었거든요. 그랬군요. 그러다가 네.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한 거죠. 이거는
보면 쌀값이 좀 오른 영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걸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대요. 네. 그러니까 논에다가 타작물, 다른 작물을 심으면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이게 너무 쌀이 많이 공급이 돼서 쌀값이 떨어지니까 네. 정부가 야, 쌀 말고 다른 거. 그 면적에다 다른 걸 지어라라고 이제 지원해 줬던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네. 끝났답니다. 올해. 아, 끝났어요. 네. 그래서 마침 시기가 딱 네, 맞았군요. 맞아요. 콩을 재배하던 면적이 이제 벼농사로 바뀌면서 아. 재배 면적이 좀 늘었다라고 해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쌀이라고 하는 게 조금 약간 특수한 그렇죠.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 뭐 식량 주권 얘기할 때 네, 항상 맞아요. 나오는 게 또 쌀이기도 하고. 네. 이게 지금 현재 어쨌든 지난해에는 집밥 수요가 갑자기 늘면서 네네. 쌀 수요량이 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게 쭉 이어져서 농민분들이 계속 이제 수입이 네. 좀 올라가면 괜찮을 텐데 내년에 쌀 또 이렇게 소비가 뚝 떨어지면 맞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쌀값이 오르니까 이걸 좀 잡아야 되는데 네네. 그 쌀값이 오르니까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농민들도 늘어났는데 문제는 내년에 들어가서 집밥 수요가 줄면서 다시 소비가 줄면 사실 공급이 과잉이 되는데 수요는 줄면 어떻게 돼요? 또 쌀값이 떨어지자는 거예요. 떨어지잖아요.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쌀이라고 하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직접 뭐라고 해야 되나 자원이기 때문에 네. 이게 되게 안정적으로 가격이 유지돼야 돼요. 그렇죠. 올라도 안 좋고 내려도 안 떨어져도 안 좋습니다. 되고 딱 그래서 적정량. 이거를 네. 잘 맞추는 게 사실 정부의 역할이죠. 네. 아, 어렵네요. 그 네. 어려운 일을 어쨌든 정부가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 이제 여러 가지 물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5785번님 맞아요. 이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물가 달걀 값도 장난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저 한번 집었다가 놨어요. 아.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자주 가는 마트가 있는데 네. 언제부턴가 네. 한 사람당 한 판만 갖고 가라고 이렇게 아, 그래요? 붙여놨더라고요. 네. 오. 거기가 좀 싸게 파는 마트인데 아, 그러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러 개 가져가셨군요, 네. 그분들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3659번님. 달걀 30개 한 판, 1년 전에는 한 4,000원 정도 했는데 지금 거의 10,000원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샀거든요. 딱 일요일 날. 딱 한 판 가지고 네, 왔어요. 한 판 갖고 왔는데 그때 6,000원이었거든요. 그 한 네네, 판이. 6,000원. 어째 싸게 파는 싸게 거니까 산 거예요. 한 판만 갖고 가라고 했나 보네요. 네. 거의 10,000원이니까 엄청 싸게 사신 것 같은데 지금 물가 뭐 그 여러 가지 있지만 저도 이거 기름값 제가 주말에 기름을 넣었는데 좀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기름값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까? 기름값 지금? 얘기하기 전에 뭐 많이 아시겠지만 네. 오피넷이라고 앱 네네. 까셨어요? 네, 깔고 이제 싼 데를 가죠. 네네. 이 오피넷이 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건데 반드시 다 뭐 까셨겠지만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하자면 반드시 깔아두시면 네. 주유소 싼 거 네. 골라가지고 기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 앱을 다운 받으시면 내 주변 3km, 5km 맞아요. 내 가장 싼 뭐 이런 거 나오니까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네네. 좋더라고요. 경로별 주유소에서 아, 내가 네. 어디까지 갈 때 그 경로에 가장 싼 주유소가 어디 있는지도 그렇죠. 알려주고. 네네네. 이거 하여간 오피넷 꼭 까시고요. 네. 그 오피넷 기준으로 봤더니 네. 이달 첫째 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이 전주 대비해서 6.7원 올랐습니다. 리터당 1,554.1원. 제가 운전을 안 해서 사실 기름값에 이렇게 민감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1,300원대 봤던 것 같은데. 맞아요. 1,300원대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많이 올랐네요. 어느새 올라가가지고 제가 몇 군데를 이제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네네. 근데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1,500원 후반대도 많고. 다 네. 비싼데 그 비싸구나. 네. 그래서 지금 많이 계속 그 오른다 찔끔찔끔 오르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이게 네.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진짜 업계에서는 한 4분기까지 이어지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어쨌든 백신 보급되면서 사람들 소비가 늘고 그렇죠. 그간 많이 참았잖아요. 네네네. 일단 생산도 늘 테고 네. 그리고 어딘가를 다 놀러 가시겠죠. 네, 차를 끌고 나가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올라갈 수밖에 없고 네. 뭐 구체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에서 휘발유의 원료가 되는 건 두바이유인데 뭐 텍사스산 원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브렌트유. 두바이유가 최근에 좀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여기에다가 이제 다들 알잖아요. 백신 나오면 어디 많이 갈 거니까 기름값 오르겠지라고 네.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투기적 수요가 붙었습니다. 미리 그래서 많이 사서 쟁여놓자 아니면 오를 것 같으니까 먼저 사두자라는 게 겹치면서 지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사실 지난해 생각해 보시면 저도 이건 처음 봤는데 유가가 WTI 유가 선물이 마이너스 37달러까지 갔던 그런 진짜 47달러까지 내려갔었어요. 마이너스 찍으면서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약간 네. 그런 상황까지 펼쳐졌었는데 올해는 아주 상황이 바뀐 거죠. 게다가 여기에다가 사실 지금까지 이제 기름값을 안정화시킨 거는 네. 미국산 셰일 오일이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게 셰일 오일이 환경에 상당히 안 좋다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추출해낼 때.
근데 이제 조 바이든 정부가 주장하는 게 친환경 쪽을 그렇죠.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셰일오일 생산량을 늘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에 기름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던 공급원 자체가 하나 좀 끊기니까 생산이. 앞으로 당분간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뭐 물가 얘기 나오면 이제 요즘 저도 이렇게 TV 프로그램 가끔 보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시는 분들 많고 그쪽 이제 취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각 언론사에서. 물가 얘기 나오면 이제 돈 얘기가 나올 테고 이 풀린 돈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러 가지 뭐 이게 뭐 이자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아마 테이퍼링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이게 이제 자산 매입 축소인데 도대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를 언제 하냐 두고 이제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 당장 이제 15, 16일에서 그 금리 결정한 FOMC가 열리거든요. 여기에서 테이퍼링 얘기 나오냐 마냐를 가지고요. 시장 전망이 야 이때쯤 나올 거야. 그래서 조만간 시장의 예상보다 빨리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연준에서는 아니야 연말쯤에서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여러 가지 반응이 엇갈리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 하반기에는 테이퍼링 얘기가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른바 돈줄을 조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풀린 돈을 조금씩 끌어들인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지금 주식이나 코인이나 뭐 부동산이나 왜 가격이 올랐냐를 보면 이른바 이제 펀더멘탈 그 내재 가치 때문에 올랐다라기보다는 너무 돈이 많이 풀려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많이 풀린 돈을 서서히 걷어들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산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요 뉴스를 한번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이 당장 테이퍼링 관련돼서 연준이 가장 눈여겨보는 게 고용과 물가거든요. 근데 10일 날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이게 지난달에 4.2가 나오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높게 나와서 미국에 4.2가 나온 거예요. 뭐 아무리 뭐 기저효과 뭐라고 해도 일단 숫자 자체가 너무 높으니까. 그런데 이제 5월 소비자 물가 이게 이제 CPI가 10일에 발표가 됐는데 시장에서 4.7을 예상하고 있어요.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4.7을 만약에 여기만 나와도 일단 높은 건데 이거보다 4.2가 나올 때 3.6 예상했거든요. 시장에서는. 근데 4.2가 나왔고 지금 시장에서 4.7 예상하는데 만약에 여기보다 더 나온다. 뭐 5%대로 예를 들어 나온다. 그러면 정말 연준이 테이퍼링 시기를 더 빨리 당길 수 있으니까 자산 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죠. 그 미국이 이제 금리 올리면 우리도 따라 올려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론들도 가설들 전망 주장 많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도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자 부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자산 가지고 뭔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 지금 뭐 투자가 아니고 사실 그냥 뭐 집 사느라고 사실 빚진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가계부채가 1,700조가 넘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봤더니 1,700조. 개인 대출 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가계 이자 부담이 5조 9천억 원 늘어난다. 1%포인트 뛰면 11조 8천억 원 늘어난다. 이자만? 그리고 만약에 자영업자들이 내야 될 이자도 5조 2천억 원은 추산이 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봤더니 이게 이제 금리가 만약에 미국이 올려버리면 우리나라가 안 올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금리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빠져가지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럼 그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빠지니까 우리도 같이 올려야 되거든요. 가계부채를 생각하면 올리기가 좀 그래요. 그렇죠. 근데 자금 빠져나가는 생각하면 올려야 돼요. 만약에 한국경제원이 했는데 미국이 올리는 것만큼 우리도 같이 올린다라고 치면 우리나라 가구당 이자 부담이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 늘어날 거다라고 했습니다. 총 수치로 보자면 28조 정도 늘어나는 거고요. 이게 너무 부담인데요. 이자 부담만 200만 원 최소한 이 정도 된다면. 그런데 그 한국은행에서 얼마 전에 이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는 듯 뭔가 맞아요. 얘기를 했었죠. 그게 그래서 이게 이른바 선제적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보다 우리가 먼저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오히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보다는 뭐라고 하잖아. 어쨌든 뭐 안전한 시장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개발도상국 쪽에 가까운 거니까 이 금리라고 하는 게 미국 이 역전이 일어나면 당연히 가는 거고 역전이 안 일어나도록 우리가 선제적으로 올리게 되면 돼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가계부채가 너무 많고 이른바 이제 위험 가구나 한계 가구 등이 너무 많거든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가 문제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